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이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 공부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또 텍스트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분석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그 현상을 공부했는 바에 따르면은 후설 같은 경우의 어떤 철학은 그 실존주의와는 다른 방식에서의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그 길을 열어줬죠. 즉 현상학이라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상학이라는 그 큰 그 주의 속에 후설과 하이데거 그리고 멜로퐁티, 사르트르 또 뭐 레이브 브릴이나 또 여러 어떤 그런 철학자들의 그 같은 그 큰 흐름 속에 철학적 어떤 그 방법론의 어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후설한테 이 현상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즉 철학사에 있어야 어떤 맥락에서 구분해야 될 거는 현상학은 현상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때고 현상하고 현상주의 이럴 때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현상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그 인상에 근거해서 혹은 그 지각적 차원에서 근거를 해서 그거를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휴움 같은 경우 인상하고 관념 이렇게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상이 모든 그 인식의 어떤 그 근원적인 거로서 그렇게 근원적인 거로서 인상이 차지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휴움한테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제너럴한 것 보편자에 대한 어떤 그 파악을 일종의 그 가상적인 어떤 차원으로서 호응으로 돌려버리는 즉 휴먼한테는 그게 인상과 관념론의 어떤 그런 구분으로 전락이 되고 그 주 구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세계 개념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 세계 개념이 이제 우리가 후설한테서 혹은 하이데거한테서 혹은 여러 그 현상학적 철학자들한테서 새롭게 개념이 대두됨으로써 종래의 어떤 그 철학적인 흐름과는 다른 그리고 현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그 철학적 그 주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상학에 있어서의 어떤 이 세계 개념은 특히 이제 후설한테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현상학에 있어서 이 세계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후설한테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세계 개념까지 도출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철학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일단 후설적 차원에서 한번 따라가 보죠. 그렇게 따라감으로써 곧 이 세계 개념이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 이해의 개념에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죠. 그게 바로 이제 정초의 정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후설을 비판을 할 때 자기의 철학을 더 그 근원적인 정초를 넘어서서 그 정초를 또 다시 한 번 더 정초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철학적 어떤 특징을 지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용어상으로 이야기하면은 후설 철학은 의식에 기반을 했다고 해서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면은 하이데거한테는 그게 초흠이 되는 거죠. 이때 초흠이라는 거는 의식이 초월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간에 이 세계와 의식 개별적인 어떤 그 지각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그게 그 잠재적이기나 혹은 암시적 차원으로서 이 세계가 주어진다면은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 초흠이라는 것은 그런 암시적이기나 혹은 그 잠재적인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초흠적 어떤 차원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언어로 넘어가면서 약간 신비적인 어떤 그 특성을 드러내죠. 그 점에서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적인 어떤 세계 개념이 없었더라면은 하이데거의 어떤 그 존재 개념이
과연 탄생할 수 있었겠느냐.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세계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후설한테서는 어떻게 이 세계 개념이 대두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조금 요약적으로 이때까지 공부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후설은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상주의를 넘어서는 현상학적 차원에서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때 현상은 단순한 그 인상의 어떤 그 집합적인 어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현상이라는 자체가 그 독일어로 그 젤버스트 개궁, 즉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에서 그 현상이라는 것이 현상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젤버스트 개궁, 즉 스스로 드러낸다, 스스로 드러내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는 바로 후설한테 지향성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설한테 이 지향성 개념은 다시 후설 체계 내에서 그 판단 중지와 선험적 환원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의식의 어떤 그 구조,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향성이라는 구조는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세계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전에 후설 이전까지는 자꾸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한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의식으로 들어가서 이 의식이 가장 그 내적인 어떤 그 형태를,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파악 가능성을 데카르트가 찾죠. 의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들어가서 자아의 어떤 그 구성을 보편적 어떤 형식, 즉 보편적 형식을 찾아내죠. 이 보편적 형식이 바로 자아한테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데카르트가 회의를 통해서 쭉 우리가 방문론 그 회의를 통해서 찾아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데카르트한테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낸 어떤 이 보편적 형식이 이 세계 그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대상과의 어떤 매칭, 말하자면 그 일치의 어떤 그 관계가 데카르트한테는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왜 풀 수가 없는가 하면은 일종의 이거는 유아론적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유아론적 차원. 왜? 의식이 이게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자아의 기능이 그 보편적 형식을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구효해 있는 게 이 자아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때 내재적인 어떤 그 형식의 구조적인 파악이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대상과의 어떤 그 매칭을, 이게 다른 말로 조금 하면 이게 의식이 그 세계를 파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하는 이 보정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한테는 사실은 이걸 풀지를 못하죠. 풀지를 못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아론적인 어떤 그 철학적 난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그 근세 철학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를 이제 후설은 뭐로 풀어나가는가 하면 이 지향성의 구조로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지향성의 어떤 그 구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브렌타노한테서 이제 일부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인텐셔널한 그 인헤리언트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니까 지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대상이 지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 특성이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후설은 그 브렌타노의 어떤 그 지향성 개념을 철학적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완성을 하는가 하면은, 브렌타노는 그 의식, 즉 정신적인 어떤 그 의식의 구조가 지향적인 어떤 그 구조라는 것까지만 밝혔지, 그 자체의 어떤 그 지향성의 구조가 곧바로 세계에 대한, 즉 세계 내에 있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그를 본질을 파악하는, 이 본질을 파악하는 어떤 구조가 바로 지향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브렌타노가 이야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향적 구조는 파악했지만 정신적인 구조가 지향성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지만 후설처럼 그 지향적 대상이라는 것이 곧바로 색에 대한 어떤 본질적 파악을 한 것이라는 것, 즉 의미 구조로 의미로 파악을 한 것이라는 것을 브렌탄으로 밝혀내지 못했죠. 이거를 이제 후설은 이 지향성 구조에 의해서 이 지향성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본질 파악을 한 거라고 함으로써 무엇을 뛰어넘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어떤 그 철학사적인 어떤 그 흐름의 어떤 그 근본적인 흐름을 경향을 뛰어넘고 새로운 걸 이제 제시를 한 거는 세계 자체의 어떤 그 존재 믿음을 갈로를 치면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지향성의 구조고, 이 지향성의 구조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곧 바로 이 본질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이 본질 구조라는 거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곧 바로 존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향성의 구조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환원과, 그러니까는 환원과 판단 중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환원 중지를 환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꾸 이 색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을 하고, 색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어떤 사유를 하면은 계속, 그러면은 이 사유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이거를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 보정의 문제가 바로 이 유화론적인 어떤 문제를 흐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후설은 이 문제로 넘어갈 이런 문제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지향성 구조에 의해서 세계 자체의 어떤 존재 믿음을 환원과 판단 중지에 의해서 일단은 이 믿음 자체에 대한 거를 후설식으로는 일단 판단 중지를 하고, 그 판단 중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식의 구조가 바로 지향성이고, 이 지향성이 곧바로 순수자의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해서 순수자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후설이 순수자를 찾아내는 어떤 그 과정이 그 전통적인 어떤 철학과의 관련해서 드러나는 점이 요점이죠. 이제 여기서 전환점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 개념하고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아직도 전통적인 철학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유화론적인 어떤 유혹 혹은 그런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전환점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상호 주관성이고 바로 세계 개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때까지 철학적인 어떤 그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그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후설이 이렇게 자기가 지향성의 구조가 이렇고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타내는 어떤 궁극적인 그 담지자인 순수자를 밝혀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아직도 완전히 그 전통 철학을 극복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후설이 멈추었다면. 그런데 상호 주관성 개념과 세계 개념이 대두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새롭게 밝혀내면서 후설이 현대 철학의 새로운 그 경향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도대체 현상학은 뭐 어떤 점에서 전통 철학을 넘어서는 현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밝혀냈냐. 여기 바로 상호 주관성과 이 세계 개념이 어떤 그 발생적 그 근원의 어떤 대한 근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데카르타로부터 시작되는 혹은 그래서 이제 칸트를 거쳐서 피테 그리고 헤겔까지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관성 즉 의식에 근거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유화론적의 어떤 문제를 탈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후설은 이 자아 자체가 유화론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그 계기를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 바로 이 상호주관성과 그런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동시에 관련되는 이 세계 개념을 밝힘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이 문제로 되돌아와요. 즉 현상이란 무엇인가? 현상이라는 것.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이란 무엇인가? 젤버스트 개붕이라는 말이 왜 가능한가 하면은 처음에는 아까 제가 정의적으로 논증을 하지 않고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학에서 이 젤버스트 개붕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현상이 스스로 젤버스트 개붕이라는 말의 어떤 이해도가 가능한 것은 비로소 이 상호주관성과 세계 개념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상호주관성과 세계 개념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여기까지 밝혀진 것은 이 근본적인 그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순수 자아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즉 조금 더 이 순수 자아의 그 구성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는 그 순수 자아 플러스 그 어떤 작용, 그런 다음에 그 의미 어떤 대상이 되겠죠. 이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노예마타 이렇게 의미의 어떤 대상,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이제 작동이 되는 요 구조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때 하나 이 의미 대상은 의식 작용에 의해서 파악된 어떤 의미지, 이 의미 대상은 마치 세계의 저 근거를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현상학에서는 이 판단 중지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 자체, 즉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 자체는 일단 그 중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밝혀진 거는 이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순수 자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상호 주관성적인 어떤 그 구조가 같이 관여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파악을 한다, 이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 파악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일단 음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상한테는 내 앞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안 주어지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지만 여러 선생님들은 또 쌤이 지금 보는 방식으로 지금 책이 저렇게 지금 주어지죠. 또 쌤은 쌤대로 주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책이 지금 여러 가지 음영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지만은, 내가 이걸 책이라고 판단할 때는 곧바로 내가 그렇게 파악하는 이 자아 속에는 동시적인 어떤 그 파악의 이해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내가 이걸 책이라고 파악하는 어떤 의미 속에 같이 공유하게 구성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책이라는 걸 내 그냥 아무 주변의 사람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어떤 그 파악의 방식이 없이 내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책으로만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 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방이라는 파악을 보고 방이라고 의미를 파악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방을 권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방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유용하게 또 여기서 몇 번 이용했던 다른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 그 사람들에게 유용했을 거라는 판단,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쭉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이 방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가졌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내가 이 방이라는 파악을 의미로 파악을 할 때 같이 구성된 어떤 의미로 내가 그걸 파악을 할 때만이 비로소 이 방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쌤, 지금 제가 했는 요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바깥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하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만은, 우리가 도로라고 한번 봅시다. 도로, 혹은 저쪽에 도로에 나 있는 어떤 그런 언덕의 어떤 그런 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내가 그 도로와 그 언덕에 대한 어떤 그 내 개인적인 어떤 그 파악과 그런 다음에 내에 대한 어떤 이해에는 또 다른 그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도로를 굉장히 그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그 앞에서 구두를 닦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유된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같이 내가 그 도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같이 공유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내가 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도로에 대한 어떤 의미를 비로소 도로라고 의미화하는 방식으로 파악을 하지. 내가 도로를 가서 내가 그 도로를 한 번만 딱 보고 내가 내 경험에 주어진 방식으로만 봤을 때만 도로고 또 그 도로를 안 봤을 때는 나는 그 도로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도로에 대한 방식을 관념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주관성 개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도로라는 의미를 떠올리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어떤 그런 도로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도로를 이해를 하고 그 도로에 대한 거를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내가 즉 해가지고 눈에 딱 보고 그것만 딱 보고 그때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게 도로라는 의미를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유의 어떤 사물의 어떤 방식이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미의 어떤 그 관여 방식이라는 게. 즉 순수 자아 속의 어떤 활동이 고립된 어떤 원자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지향적 의미 작용이 작용할 때는 즉 의미 파악이 일어나고 그걸 할 때는 그런 공유된 상호 주관적 의식 작용이 같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아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게 서로 의미 교환을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후설적인 어떤 그 1차원적 차원에서의 어떤 상호 주관성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자꾸 자아라고 이해를 할 때 전통 철학이 하나 뭐를 놓쳤는가 하면은 자아를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아가 어떤 원자론적으로 어떤 사물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어지는 방식으로 자아가 작동한다라고 보는 방식의 자아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자아의 어떤 그 작동에 즉 의미 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런 상호 주관적인 자아가 사실은 작동이 되는 게 원래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제 우리가 의미 교환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의사 교환도 이루어지고 사물을 보고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어떤 이해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의 어떤 풍요성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저 도로에 대한 거는 내가 그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상이 있겠지만 그거는 내 개인의 어떤 한정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날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아를 이해를 하면은 이 궁극적으로 종래의 어떤 그 자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자아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도대체 세계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계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그 박 선생님도 그 다른 어떤 텍스트, 다른 콘텍스트 속에서 생활 세계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아마 제 생각에 정치학이나 무슨 그런 환경론 그런 데서 이제 좀 그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순수 자아하고 이 세계 개념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세계라는 어떤 것인가? 이걸 다 모아놓는다고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후설한테는 전번에도 허 원장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박 원장님도 그런 질문, 미술품 이런 예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간에 모든 것은 의식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의식에서 가장 좀 순수하다 이런 의미, 혹은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이 지각의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예술 작품으로 보기 이전에 일단 칠판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드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장 1차원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1차원적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보면은 뭡니까? 그러면 의식 작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히라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1차원적인 걸 근거로, 즉 지각적인 걸 근거로 뭐 미술이나 아니면 이걸 도덕적 판단으로 할 때만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근거로 이후에서 마치 겹을 삼는, 층을 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를 할 때는 이미 거기에는 1차적으로는 지각이 작용이 하는 거예요. 지각. 순수하게 이게 칠판이다, 이게 컵이다, 아니면 저게 돌이다. 이게 먼저 판단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2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무슨 형상적인 것, 가치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거 뭐 좋다, 나쁘다, 기분 안 좋다, 뭐 어떻다 하는 거는 다 전부 다 뭔가 하면 1차적인 어떤 그 의식을 기반으로 그 위에 뭔가 층을 지금 겹겹이 지금 쌓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사유를 넘어서서 2차적으로 넘어갈 때 이제 뭐 가치나 뭐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어떤 그 층층으로 쌓이겠죠. 이게 바로 생활세계 개념이에요. 이게 생활세계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생활세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를 갖는다는 그 개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의사분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그 지금 환자를 대하고 환자와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치료를 하고 뜸을 놓고 이럴 때 그 고요한 세계가 지금 1차적으로는 그걸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 놓지 돌에다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침을.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침을 해야 될까는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이라고 판단해야지 거기에다가 침을 놓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지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적 어떤 지식이 더부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 혈에 대한 거를 뚫기 위해서 할 때는 그때 이제 쌤한테는 거의 생활 세계가 됩니다. 그런 세계가. 즉 실천적 세계인 거예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하고 생활 세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일단 자연적으로 지가 컵이라고 보지만은 이 컵이 어떤 예쁘다라는 판단을 할 때는 이미 1차적인 어떤 지각을 근거로 거기 2차적, 3차적인 어떤 의식이 지금 첨부가 되고 부가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 컵이 아름답다, 뭐 예쁘다, 유용하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경우. 그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쁘다, 뭐 안 예쁘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때 그게 바로 지금 생활 세계적 관념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그렇게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병원에 하지 않다 하고 할 때 그때가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그게 뭐가 지금 내재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실천적인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차적, 3차적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의 어떤 세계가 바로 후설한테는 생활세계라는 개념이에요. 이 생활세계라는 개념은 어떤 거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직접 해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세계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어떤 오류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은 마치 책이 이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마치 그게 하나의 세계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모였다는 양적 계량적 차원에서 이해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어떤 그 실천적인 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물하고 관계를 맺는, 그게 바로 생활 세계적인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단어 설명이지만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함의를 갖느냐?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지금 본다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의 이 속에서의 생활 세계라는 걸 그런 예를 들면 뭔가 하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쌤들하고 내하고 지금 잠자는 공간이 아니고 먹는 공간이 아닌 그런 식의 지금 생활 공간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한테 책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공부하는 책 속에서 어떤 하나의 책으로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생활 세계가 이거를 쳐가지고 내한테 지금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책이다. 즉 촉발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세계가 이거를 지금 촉발시켜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 판단해가 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의식을 설명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생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먼저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축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세계라는 어떤 생활 세계라는 어떤 지평 속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사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장 책이라는 걸 알고 누가 봐도 이게 공부하는 거고 어디 페이지에 이러는 그 방식으로 나를 지금 촉발시키는데 그 촉발시키는 선 이해가 지금 먼저 우리한테 깔려있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즉 생활 세계가 우리를 먼저 안에 우리를 끌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계가 우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우리가 의식을 설명을 할 때 원자론적으로 혹은 전통적 철학을 할 때는 내가 혹은 데카르타가 막 정신 집중하고 막 해가지고 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보편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을 딱 발견해가지고 내가 저 대상을 파악했어 이렇게가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자아 속에 있어. 그래서 내하고 저 대상하고 세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내게 그런 구유 능력이 있고 그걸 신이 보정해줬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판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가 인식이 성립했다면은 후설한테는 세계 속에 이미 내가 먼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물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미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젖어 있는 상태가 즉 생활 세계라는 게 이 세계 속에 지금 이미 한번 젖어져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선 이해된 즉 내 자아를 이미 이 세계가 먼저 차지해가지고 나를 이미 이걸 봐도 이걸 보더라도 책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촉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선언적이라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선언적이라는 거는 아까 후설이 하이데거 말했던 초험적한 건 다른 일종의 그런 어떤 미미 그 선언적 어떤 의식의 어떤 그러니까는 움베칸트 이건 독일어로 조금 설명하면은 제가 자꾸 독일어를 조금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움베칸 나중에 참 허 원장님은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되는 독어를 이제 미리 한 30분 하고 수업을 할 생각에 자꾸 독어를 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운베칸트하이트라고. 근데 베칸트하이트 이렇게. 뭔가 지금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바탕에서 내가 뭔가를 대상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세계가 나를 먼저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파악할 수 이걸 보고 분필을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체계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이 세계가 나의 자아를 뭡니까? 먼저 그렇게 파악하게끔 선 이해의 방식으로 먼저 나를 이미 아마 자아를 차지하고 즉 그 조금 전문용어로는 선 이해의 방식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내가 이걸 이제 책으로 보고 이걸 안 봐도 이게 책으로 판단할 수 있지. 이게 만약에 풀빵 파는 사람 아줌마가 보면 이건 그냥 봉투로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 그 사람들은 당장에 공부한다는 이거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봉지 풀빵 사는 봉지로 그 지금 세계를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착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착각,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는가 하면은 저걸 또 동일한 걸 보고도 자꾸 그쪽 세계에 이미 젖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방식에서 저걸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다르게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닌 방식으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후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래적인 그 왜 전통 철학과 다르고 왜 여기서 하이데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 뭔가 차지함 먼저 차지함 이거를 잘 이해가 돼야지 그 후설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그게 이해가 돼요. 뭐 괜찮아요. 약간 뭐 우리가 혹시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짧게 질문하셔도 돼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에 뜨는 그 방식이나 그런 데 대한 이제 이해가 가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틀이 주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젤버스트 계곡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젤버스트 계곡. 젤버스트 계곡이라는 말이 스스로 내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딱 원자론적으로 이때까지 파악한 방식으로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게 능력이 있어가 파악하는 거 있어가지고 저거를 딱 파악하지. 혹은 칸트식으로 구성력이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늘 뭔가 하면은 이 젤버스트 계곡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내가 파악하는 거지 어떻게 지가 스스로 주어지냐는 거.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자의 존재로 넘어가요. 즉 처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때야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자아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혹은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호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이 상호주관적 자아적 이해가 먼저 세계에 주어져 가지고 그 안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어떤 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그때 파악한 거는 세계가 사실은 나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대상 이거로 책으로 분필로 뭐로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튀어나가 지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그게 생활 세계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주관성이 있어야만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만 예. 생활 세계로 예. 상호주관성이 이제 생활 상호주관적인 의미로 파악된 세계가 예. 생활 세계라는 세계.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 연관이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설명하면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런 말씀 무슨 절대 세계나 뭐 이게 어떤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어떤 물질 세계 이렇게 딱 있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의미화되어야만 세계로서 파악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의미화를 만들어주는 거는 상호주관성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분필을 보더라도 아니면은 분필이라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컵을 보더라도 또 영미권 문화권에서의 이 찻잔하고 한국에서의 이 찻잔하고 중국이나 이런데 아프리카에서의 찻잔이 다 의미가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컵이라는 걸 동일하게 1차적 직관에 의해서 주어지죠. 순수 이게 의해서. 그러나 이건 생활세계가 아니에요. 생활세계라는 거는 그 속에서 내가 이것과의 대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 어떤 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는 컵을 이거를 우리끼리 이렇게 할 때 마시는 거지 배고플 때 이걸 컵을 잘 안 마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활세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다르겠죠. 이거 배고플 때 이 컵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겠죠. 우리는 사발이나 뭐 젓가락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해야지 그게 배고플 때 뭐 식사하는 어떤 도구로 작용이 되지만 같은 이 컵이라도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사람도 이걸 컵으로 이런 식으로 그걸로 볼 거고 나도 요걸 1차적으로 보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가장 근원적인 순수 지각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생활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각 세계하고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런 영화 한 번 있었잖아요. 칼라하리 사막에 왜 코카콜라 병이 떨어져 갖고 뭐 부시맨 부시맨이 그 코카콜라 병을 마시면 안 되겠죠. 처음 대했을 때에 예. 그때 이제 부시맨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걔도 이제 좀 점차 우리 생활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걔도 이제 이거를 우리하고 이렇게 할 때 하지 이걸 화장실에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오줌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아직은 생활 세계 속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아가지고 다니기는 다닐 거라고. 왜? 1차적 지각이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 세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어떤 실천적 관여를 맺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방식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을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그 자체는 이 주변 세계를 다 떨쳐놓고 이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컵을 바라볼 때는 이미 이 한 세계 속에 있는 속에 이 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인식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요 지각적인 어떤 차원에서 수수하고 자연으로 맺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이겠죠. 아까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다른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걸 부시맨 눈이 오든 뭐든 간에 컵은 컵으로서 이렇게 일단 할 거예요.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르죠. 즉 실천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걸로 보지만 걔는 이거를 뭐 흙 닦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걔가 우리의 어떤 문화적 관습 속에 즉 실천 속에 들어오면은 걔도 곧 이걸 컵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관여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 자체는 원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거를 상, 그리스도상, 책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생활 세계적인 어떤 그 관여 속에서 일단 저 책을 바라보고 저것과의 어떤 그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의 방식,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방식을 완전히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단 바라보는 거죠. 그게 그 생활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거기에 주어진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왜 벗어나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한테는 후설에게서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인간끼리 어떤 상호주관적인 세계가 바뀌면 그게 자아가 내 개인적인 한 사람의 단독적인 자아로서는 저 생활 세계를 그 의미가 된 세계를 다른 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우리 착각을 그렇게 하죠. 인식을 한다고 할 때 사물을 본다. 혹은 세계하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는 자꾸 이 개별적인 거하고 내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만 이렇게 딱 모든 걸 분리시켜가지고 요거하고만 1대1의 어떤 관계로 봤다라고 생각을 많이 다 해왔죠. 근데 인간의 의식을 혹은 또 다른 어떤 여기는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이런 어떤 이론도 이제 좀 나오고 있고 전에 어떤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한 대부분 이름을 맞히던데 그거 뭐 동양인과 서양인의 뇌의 어떤 그 구조, 인식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책이 있어요. 뭐 생각의 뇌인가, 뇌의 지동, 뭐 하여튼 그 책에 보면 동양인이 파악하는 그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동양인이 파악하는 거하고 서양인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 그거는 이제 심리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방식의 어떤 한 그림에도 동양인이 파악하는 것과 서양인이 파악하는 어떤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인식의 어떤 그 구조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마치 어떤 그런 문화적 혹은 생활 세계적 관여 없이 마치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마치 대상하고 인간하고
일대일의 어떤 그런 완전 순수한 관계로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후설이 얘기한 초월적 자아는 지금 저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초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구성적인 말이에요. 이때 초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이데거의 어떤 초험하고는 다르게 이 세계 자체가 초월이 내가 구성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즉 내게의 어떤 의미의 어떤 그 근원 휴먼하고는 달리 휴먼은 계속 인상의 어떤 그 계기적 차원이 균등하게 계기적 차원에서 인상이 주어진다고 보는데 후설은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인상의 어떤 그 본질적인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선율 자체와 선율을 파악해내는 능력 혹은 제가 전번에 예를 들은 어떤 그 도형의 어떤 그런 여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형이 비록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의 가능성 속에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능력 그게 뭔가 하면은 보편자를 파악하는 죄송합니다. 이걸 후설식으로 하면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걸 말해요. 그게 인간 자아한테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자아는 순수 자아가 아닌 그런 추상적 자아가 아닌 상호주관적 자아. 그리고 그게 맺어지는 세계는 늘 생활 세계적 세계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후설이 던지는 그 포인트예요. 그런 자아라면 사실 이게 구성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구성적이라고 말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칸트를 공부를 하면서 칸트를 후설이 이제 칸트 연구를 또 깊게 하면서 이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는 못하고 많은 부분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게 뭔가 하면 후설한 칸트한테도 그게 이제 통각이라는 게 나와요. 아플제프죠. 즉 통각은 의식 자체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통일성을 이루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그 통일성, 대상에 대한 어떤 파악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이미지네이션처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에 적해서 곧바로 의식이 그 구성을 파악해내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아플제 쪼온에 대한 능력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후설하고 이 칸트하고 다른 점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후설은 칸트는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아플제 쪼온 자한테 있다. 즉 데카르트의 발전된 어떤 형태를 파악했는데, 그러면 세계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건 잘 모른다. 딩안지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 자체에 늘 여기가 긴장관계가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후설은 이 긴장관계를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판단 중지 첫 번째 과제가 뭔가 하면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를 일단 갈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든 없든 그거는 일단 문제시하지 말자. 일단 빼놓자. 그거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게 자해놔놓고 또 사물 쪽에 세계 쪽으로 가가 이걸 해야 되고 보정을 누가 그럼 해주노 뭐 이렇게 즉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을 지금 끌어들여 버리고 칸트는 그건 딩안지히다. 사물 자체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대로 우리는 파악할 능력이 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그것만 파악할 수 있지 그 이면에 뭐가 있을지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칸트는 계속 논리를 끌고 나가니까는 이 자체가 퀘스천 마크로 둬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근본적으로 후설은 그 점을 한온 판단 중지에서 일단 한번 끝을 내고요. 판단 중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 즉 자연적 그런 어떤 태도.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지금 여러분들 다 존재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후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존재하면은 그걸 가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럼 내가 그 파악하는 어떤 능력이 내게 있는 어떤 자아로 들어가서 다시 파악하고 되면 그럼 이거하고 맞는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판단 중재에서 정지하고 판단 중재 첫 번째 과제가 세계의 존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일단 있든 없든 상관없지 그건 일단 한번 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일단 문제의식을 하지 말자. 우리 의식 속에 그 어떤 의미로 파악하는 그 구조가 뭔지로 들어오는데 그 구조가 지향성 구조고 그 지향성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순수자아 구성 그리고 그 의미 대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요게 순수자아가 드러나가 밝혀진다는 게 바로 판단 중재하고 환원을 해가지고 거쳐서 파악해냈는데 이 순수자아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상호주관적이더라. 그리고 이 상호주관적인 게 가능한 게 인간은 세계와 관련된 것, 즉 환경, 생활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즉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미 생활 세계가 우리를 먼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차지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즉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먼저 나아가 이 세계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 방식이 이미 선행적으로 약간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그렇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생활 세계가 사실은 우리한테 이걸 지금 촉발시키는 거예요. 뭐로 파악하고 또 그러면은 어떨 때는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커피 마시는 컵으로 파악을 하지만 이걸 들고 또 다른데 또 하면은 이건 무슨 다른 도구로 또 바뀔 거라고. 같은 거지만 왜?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다른 방식의 뭔가 어떤 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식에서의 어떤 도구하고 내하고의 어떤 관계고 이거는 그쪽에 들어가면 그쪽 세계 이미 지금 그쪽에 어떤 한 세계 속에 관련을 맺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하고 이 컵하고의 어떤 관계가 지금 커피 마시는 이런 우리의 어떤 공부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작업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의 어떤 그 방식에서 내하고 이게 지금 맺어지는 걸로 있을 거라고. 그 유명한 그 심리 테스트 중에 왜 그 프로농구 하는데 미국의 농구장에 그 경기 코트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 그 맞아요. 곰 분장하고 그런 예가 많잖아요. 앞에서 지나가도 아무도 많이 모르- 왔다 갔다 예, 했는데 맞아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예. 혹시 경기장 안에 곰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사람이 그렇죠. 한 명도 없다고. 한국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 세계 속에는 저 곰이 너무 뜬금없는 물건이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훤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맞아요. 인식을 못한다.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이런 식의 어떤 의식 방식이 지금 이렇게 관여적에 있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그걸 잘 보십시오. 이게 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 이게 막 망치 두드리다가 막 공사장에서 막 이거 하다가가 아니라 그 음악장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치면은 그때는 음으로 들리는 거고, 같이 막 두드리는데도 공사장에서는 그냥 그게 일종의 소음의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근원적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일단 생활세계적 어떤 차원에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수동적 종합이에요. 시간 구성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막 이렇게 우리 지금 속에는 그냥 이걸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계 전체가 막 맺어지고 있는 방식. 근데 이것들이 막 지금 내 의식 속의 구성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이게 하나 톡 지각으로 분필로 파악을 하는데, 분필로 딱 파악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금 세계에서 약간 떼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 생활세계가 이걸 지금 촉발시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로 보게끔. 그러나 이걸 그래도 내가 이것을 분필로 보지
이게 뭐 어떤 저 야바이꾼들이 막 하는 뭐 이런 식으로는 지금 이해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만약 야바꾼이나 저는 시장에 가서 뭐 익하면은 이게 분필이 아니라 그거는 이거 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도구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임해진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현대 철학에 있어서 왜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존재 물음이 하이데거는 여기서 존재 물음을 파악한 거예요. 후설은 그래도 혹은 멜로뽕띠는 그래도 전에 박 원장님 질문하셨듯이 멜로뽕띠 세계하고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계가 우리를 이미 차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 세계에 내맡겨져 있는 방식. 그러나 이게 암시적으로 잠재적으로 관련 맺고 있는 거예요. 즉 내하고 할 때 이건 컵으로서 계속 혹은 이 앉는 의자로서 잠재적으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만은 세계 속에 요 개념으로 세계 속에가 후설한테 주어지지만은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어떤 그거는 존재자 차원에서 지금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거는 초험적이에요. 초험적.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 경험이 가능하냐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후설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후설적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후설적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거기에 내맡겨져 있는, 즉 세계가 우리를 차지하는, 즉 우리의 의미라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찾아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마치 하이데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후설은 계속 이게 잠재적이에요. 암시적이고 세계가 내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맺는 거는 암시적으로 잠재적으로 지금 내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어지지, 하이데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런 세계를 갖는, 또 저쪽에서는 저런 세계를 갖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거한테는 존재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기는 저렇게 나타나는, 그게 존재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후기로 가면 그게 인간으로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언어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자인 구조를 분석했지만 후기에는 그 다 인간의 어떤 그걸 떠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그 신비적인 거에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걸로 나타나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왜 실존적인 그 경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 굉장히 좀 쉬워요. 에모션이 계속 들어가요. 이모션.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독어로 자꾸 발음을 제가 이모션, 나 독어로 발음해 에모션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하이데거는 들어가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조로개고 무.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한테는 이게 인간이 순수하게 어떤 인텔렉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스티무, 그게 속에서 이제 이 무가 드러나는 어떤 단계고, 그게 후기로 가면 경이, 탄이로 또 바뀌어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스티무, 독일어는 스티무이고 영어로 하면 그 필링, 에모션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같이 그런 상태에서 근원적인 게 뭔가 드러나는, 그게 이제 초기에는 무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좀 보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